첫 번째 이야기. 어느 수박 농가에 사는 수박밭 주인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밭에 몰래 들어와 수박 서리를 하는 사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대책이 없을까? 궁리를 한 끝에 아이디어가 생각난 그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은 간판을 만들어 수박밭에 세워두었다. 경고. 이 밭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수박 1개가 있다. 그 다음날 밭에 나와 수박을 확인하니 수박은 모두 무사했다. 그런데 간판 아래쪽에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었다. 지금은 2개. 해석. 범인이 간판을 보고 진짜로 청산가리가 든 수박을 몰래 숨겨놓고 지금은 2개라고 적었다. 주인은 어느 것이 청산가리가 든 수박인지 알 수 없기에 모든 수박을 버릴 상황에 처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여자친구를 죽였다. 시체는 우물에 버렸고 다음 날 시체는 사라졌다. 5년 후 마음에 들지 않는 지인을 죽이게 되었다. 시체는 우물에 버렸고 다음 날 시체는 사라졌다. 10년 후 열받는 상사를 죽였다. 시체는 우물에 버렸고 다음 날 시체는 사라졌다. 15년 후 간호가 필요한 엄마가 귀찮아져 죽였다. 시체는 우물에 버렸고 다음 날 시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시체는 그대로 있었다. 해석. 우물의 시체들을 항상 엄마가 처리해줬던 것. 세 번째 이야기. 원폭 이후 히로시마는 매우 빈곤해져 있었다. 그러다 한 청년이 히로시마의 한 마을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한 노인이 그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부탁이 있는데 이 편지 좀 전해줄 수 있겠나? 청년은 자신의 목적지와 반대 방향이란 것을 알았지만 흔쾌히 허락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가려는데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참, 그 편지를 전해주기 전엔 절대 내용을 봐선 안 된다네. 아주 중요한 것이라네. 청년은 알겠다고 한 뒤 목적지로 향했다. 그러던 도중 한 숙소에 묵게 되었는데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편지를 읽어보게 되었다. 잠시 뒤 화가 난 청년은 편지를 찢어버리고 가던 길을 마저 떠났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보내는 마지막 고기일세. 해석. 전쟁 이후의 히로시마는 매우 빈곤해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즉 청년을 인육으로서 보냈다는 뜻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낯선 신사가 상자를 들고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 상자에는 버튼이 하나 붙어 있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신사는 온화한 어조로 남자에게 말했다. 버튼을 누르면 어디 있는지 모를 사람이 죽습니다. 대신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신사는 돈뭉치가 가득 든 다른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남자는 주저했고 신사는 3일 후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결론을 내라 말하며 떠나갔다.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결국 마지막 날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신사가 나타나 남자에게 100만 달러를 건네주고 상자를 회수했다. 떠나려는 신사에게 남자가 물었다. 정말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네. 어젯밤 아주 먼 곳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눈앞의 현금에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되었다. 하나 더 가르쳐줘요. 네. 뭐죠? 그 상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자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 먼 곳에 누군가에게 줄 겁니다. 해석.
상자의 버튼을 누르면 어디 있는지 모를 사람이 죽고 상자는 다시 어딘가 먼 곳에 누군가에게 간다. 신사는 다음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버튼을 누를 기회를 줄 것이고 그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면 내가 죽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5번째 이야기. 나는 아파트 17층에 살고 있다.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저 너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다급한 목소리에 열어줄 뻔했지만 잠시 생각하곤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해석. 화장실이 급한데 왜 17층까지 올라왔을까? 6번째 이야기. 꽤 오래전 어떤 홈페이지에 다친 불쌍한 동물들에게 기부를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그 코너에는 한쪽 발이 없는 개, 내장이 튀어나온 고양이 등 차마 보기 힘들 정도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회복 경과의 사진을 순서대로 게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에 감동받아 기부금도 제법 모인 듯 했다. 기부한 돈을 제대로 수술비에 사용하는 듯 했고 동물들이 건강을 되찾은 모습에 사람들은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엉망진창이 된 손발이 치료가 가능한 것일까? 내장이 빠져나온 동물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친 동물들은 다 어디서 데려온 것인가? 의문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라서 조사해보기로 했다. 조사하면서 그 사이트의 이미지, 작성 시기를 확인하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완치 후의 사진은 완치 전의 사진보다 먼저 게시되어 있었다. 해석. 멀쩡한 동물의 모습을 미리 찍어두고 학대하는 과정을 찍어낸 것. 글을 올릴 때에는 반대 순서로 올려 기부금을 충당했다. 7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날, 톰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3개의 선물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산타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산타는 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톰을 보고 있었다. 톰은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우선 첫 번째 선물을 열어보았다. 선물 상자 안에선 바지가 나왔다. 톰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상자를 손에 들었다. 산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축구공이 나왔다. 톰은 기분이 나빠졌지만 꼭 참고 제일 큰 마지막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선 자전거가 나왔다. 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산타는 나의 바닥을 구르면서 웃고 있었다. 해석. 톰은 다리가 없다. 8번째 이야기. 어느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도리도리 고개를 흔드는 것이다. 이상하게 여긴 부부는 스님을 찾아가 이유를 물었더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멈출 때까지 억지로 멈추게 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아이는 어느덧 돌을 맞이했다.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관에 갔는데 아이가 계속 고개를 흔들어서 선명하게 나올 수가 없었다. 엄마는 멈추게 하고 싶었으나 스님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엄마가 잠깐 아이에게서 눈을 뗀 사이 사진관 주인이 아이 머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였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아이의 머리가 두동강이 났다. 엄마는 울면서 아이의 장례를 치렀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사진을 뽑았다. 그런데 엄마는 기절하고 말았다. 사진에는 아이 뒤에서 저승사자가 도끼를 들고 아이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해석. 아이는 저승사자가 도끼로 머리를 찍는 것을 피하려고 계속 고개를 흔들었던 것이다.
9번째 이야기. 한 소녀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죽기 전 피로 다행 메시지를 남겼는데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경찰들은 도저히 그 뜻을 몰랐고 소녀의 어머니는 답답한 심정에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야기를 듣고 소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큰 동그라미는 자동차라는 뜻이고 작은 동그라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해석. 무당의 말을 해석해보면 자동차 안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된다. 10번째 이야기. 신입 트럭 운전기사가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아직 초보라 그는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앞에 다른 트럭이 있어서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 트럭이 산길을 지나가던 할머니를 친 것이다. 다행히 할머니는 살아 계신 것 같다. 자신이 낸 사고는 아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잠시 정차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트럭이 후진을 하는 게 아닌가? 결국 할머니는 사망을 하였다. 퇴근 후 그 일을 선배에게 알렸더니 선배가 말했다. 식물인간 돼서 치료비 내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싸게 먹혀. 해석. 할머니는 선배의 어머니이며 선배가 할머니를 친 것이다. 자신의 형편에 치료비를 댈 수 없었던 선배가 일부러 살해한 것이다. 11번째 이야기.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 4살이 된 딸은 죽음을 인식하기에 너무 어린가 보다. 처음 온 할머니 댁이라 신이 난 건지 돌아다니고 있다. 딸은 영정사진 속의 할머니를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왜 이 할머니 사진만 장식하는 거야? 딸은 모르겠지만 슬픈 질문이다.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요. 친척 중 누군가가 대답해 주었다. 딸도 이 정도라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응? 천국은 우물 속에 있는 거야? 해석. 할머니는 살해되어 우물 속에 버려졌다. 12번째 이야기. K군네 학교엔 밤마다 옥상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친구 5명이 그걸 확인하려고 밤에 학교에 갔는데 막상 가니까 무서워서 가위바위보를 진 사람이 가기로 했다.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K군이 졌다. 그래서 K군이 옥상에 올라가서 귀신이 있으면 손으로 크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없으면 X 표시를 하기로 했다. 옥상에 갔는데 어둡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친구들에게 X 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밑에 있는 친구들이 K군을 쳐다보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있었다. 해석. K군의 뒤에 귀신이 있다. 13번째 이야기. 금요일 밤,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오늘도 거래처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심란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 하지만 가족들은 미국에 있다. 나는 기러기 아빠다. 심란한 마음에 무작정 길을 걷고 있었다. 걸으면서 문득 옆을 보니 노인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남자 앞에 있는 책상에는 점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아무래도 점쟁이 같다. 남자는 호기심에 점을 보기로 했다.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저 말고 형의 운세를 봐주실래요? 점쟁이는 형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봤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5년 후의 나이를 대답했다. 사실 남자에겐 형이 없다. 심란한 마음에 점쟁이에게 대신 화풀이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점쟁이는 점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안색이 좋지 않았다.
책상에 쌓아둔 책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한 점쟁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물었다. 실례지만 형께선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죠. 너무 건강해서 탈이죠. 그러자 점쟁이는 몸을 소중히 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점쟁이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껴 물어보았다. 왜 그러세요? 당신의 형은 운세대로라면 5년 전 오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해석. 자신의 이름과 5년 후 나이로 점을 봤는데 점쟁이는 5년 전 죽을 운명이라고 말했다. 즉, 남자는 오늘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다. 14번째 이야기. 철수와 영희가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철수가 먼저 편의점에 도착했는데 머리카락, 옷, 모자, 신발까지 모두 검은색을 한 어떤 여자가 철수에게 물었다. 영희 있어요? 철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없다고 했다. 잠시 뒤 온몸이 하얀 여자가 와서는 영희 있어요? 라고 물었다. 철수는 없다고 하였고 여자는 말을 이었다. 검은 여자가 영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영희를 구해야 돼요. 철수는 당황해서 영희는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주소까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하얀 여자는 고맙다며 재빨리 편의점을 나갔다. 그런데 철수는 기절하고 말았다. 그 하얀 여자의 신발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이다. 해석. 처음 나타난 검은 여자가 옷을 하얀색으로 갈아입고 철수에게 다시 물어본 것이다. 15번째 이야기. 어느 남녀가 와인을 마시며 느긋하게 쉬고 있었다. 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지금까지 3명의 부인을 잃은 주제에 말이야. 남자의 말에 여자는 남자의 옆으로 다가가 달래주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 부인은 어쩌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남자는 울면서 여자의 말에 답했다. 첫 번째 부인은 심장 발작, 두 번째 부인도 심장 발작으로 죽고 말았어. 딱하기도 하지. 그럼 세 번째 부인은?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 여자가 말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건가요? 남자가 대답했다. 아니, 그녀만 술을 마시지 않았어. 해석. 부인 3명 모두 남자가 죽인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술에 독을 타서, 세 번째는 술을 안 마셔서 계단에서 밀어 죽였다. 그리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자도 술을 마시고 있으니 곧 죽게 될 것이다. 16번째 이야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천장 판자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판자가 떨어져 있는 그대로 냅둔 채 목욕부터 시작했다. 목욕을 마치고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는데 근처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한다. 바로 이 근처에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에 돋았고 떨어진 천장판이 떠올랐다. 바로 천장판을 끼고 합판과 못으로 더 단단하게 보강했다. 휴, 이제 안심이군. 해석. TV에 나온 살인범이 주인공이고 시체를 천장에 숨겼는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다. 뉴스를 본 뒤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 같아 천장을 더욱 단단하게 보강한 것. 17번째 이야기. 한 커뮤니티의 쌍꺼풀 수술 일주일 차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을 클릭해보면 수술한 눈 사진 몇 장과 제목의 질문이 다인 간단한 글이었다. 글을 읽은 사람들은 붓기 빠지면 예쁘겠다. 어디에서 했어?
나도 하고 싶다. 병원 정보 좀 알려줘. 등의 댓글을 달았다. 글쓴이도 흔쾌히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에게 수술한 병원 정보를 알려줬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들의 리뷰 글이 올라왔다. 모두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해석. 글쓴이는 쌍꺼풀 수술이 망해서 몇 년간 붓기가 안 빠진 상태였고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눈인 척 글을 올렸다. 자기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고 따라 수술한 사람들도 18번째 이야기. 한 남자가 고층 건물로 이사를 갔다. 이 남자는 평소에도 누군가 자기 공간에 들어오는 걸 불안해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번에도 건물에 이사를 오자마자 창가나 현관같이 외부와 통하는 곳곳에 CCTV를 설치해두었다. 어느 날 이 남자는 평소처럼 CCTV에 찍힌 영상을 되감기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이 남자의 집에 창가 쪽으로 여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남자는 조만간 시끄러워지겠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종료했다. 영상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집에서 뛰쳐나갔다. 해석. 영상은 되감기로 보고 있었다. 즉, 여자는 떨어지고 있던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19번째 이야기. 한 고층 건물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정원 초과 직전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해석. 부상자가 아니라 사상자. 모두 죽었다. 20번째 이야기. 나는 독신이다. 최근 들어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기로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앵무새는 내가 했던 말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한다. 정말 영리한 녀석이다. 해석. 혼자 살고 있는데 다녀오세요나 어서오세요라는 말을 할 리가 없다. 집안에 누군가 있다는 뜻. 21번째 이야기. 어느 날 같은 반 여자아이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얼굴을 보니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목에 있던 줄 흔적도 사라진 상태였다. 소문으로는 반 여자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참지 못해 손목을 긋고 죽은 것 같다고 한다. 역시 여자는 무섭구나. 해석. 목에 줄 흔적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화자는 최소한 공범이거나 범인이다. 22번째 이야기. 어느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날 밤 간호사가 아기의 상태를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다. 병원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바로 친지가 없는 아기를 대신 준비했다. 출산했을 때 모친은 의식이 없어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아직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생김새가 꼭 닮은 아기를 준비했기에 간파당할 리도 없었다. 다음 날 모친은 아기를 대면하자마자 울부짖었다. 얘는 내 아기가 아니야. 해석. 의식도 없었고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의 아기가 아닌 걸 알았을까? 답은 아기를 본인이 죽였기 때문이다. 23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살인사건이 있었던 흉가의 친구들과 같다. 나와 친구 A, B, 이렇게 셋. 혼자 살고 있었던 남자였다며? 진짜 불쌍하다. 토막살에 당했다던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지. 이렇게 대화를 하며 흉가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생각보다 깨끗한 집. 분위기는 음침했지만 이렇다 할 이상한 현상은 없었다. 귀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넌 봤어? 아니, 나도 못 봤어. 넌? 나도 못 봤어. 나도.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살짝 아쉬웠지만 속으로는 안심했다. 해석.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4명이 되었다. 24번째 이야기. 중학생 때 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A라는 같은 반의 여자아이 덕분에 자살할 정도로 괴롭지는 않았다. A는 얼굴도 예쁘고 성적도 좋았다. 게다가 집도 잘 살아서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 왜인지 반 아이들에게 무시당했지만 A만은 나에게 가끔 말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나와 달리 친구들이 많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는 못했다. 그런 A가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되었다. 여태까진 A가 있어서 괴롭지 않았지만 이젠 그녀가 없어서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A가 전학 가고 나자 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아마 A가 모두들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어른이 된 지금도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다. 해석. 왕따를 주도한 범인이 A였던 것이다. 25번째 이야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다. 꼬마야, 혹시 너네 엄마 있니? 그때 엄마가 요리를 하다 화상을 크게 입어 죽었다. 아니요, 없어요. 그럼 혹시 너네 아빠 있니? 다시 그때 아빠가 집으로 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럼 혹시 애인의 집이니? 아니요, 아닌데요. 비네 집이에요. 해석. 남자가 누구 있니?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죽는다. 남자가 애인의 집이냐고 물어보자 꼬마는 자신의 집이 빈의 집이라고 답했다. 즉 남자는 애인의 집을 죽이려고 한 것인데 애꿎은 빈의 집을 죽이게 된 것.